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브라입니다. 현재 XRP 소송에 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XRP 언급 안 했던 사람들도 뭐 XRP 어쩌고저쩌고 뭐 지금 뭐 전망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금방금방 또 상황에 따라서 얼굴 색을 바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없는 사람들은 별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어쨌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필터링해서 잘 시청하시고,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제가 영상 진행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XRP 소송이 사실상 그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미디어나 현실적으로는 반쪽짜리 승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합의안에 관한 얘기가 서서히 돌기 시작하거든요. 합의안이 된다는 의미는 명확성이 나온다는 의미고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에 순풍이 돌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관 투자가가 거래한 물량에 관한 거를 발목을 잡고 살살 흔들긴 하지만 사실상 의미 없는 거다. 합의가 되면 모든 것이 그냥 명확성이 끝난다. 이것과 GBTC의 스팟 ETF 승인과 하반기 장세와 연결해보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체인월시스가 이제 판단해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 글로벌 크립토 어둩션 인덱스인데 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얼마나 더 추종을 하냐, 수용하냐에 관한 거예요. 탑10 국가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첫 번째가 베트남, 그리고 두 번째가 필리핀, 세 번째가 어딘가요? 우크라이나, 네 번째가 인도, 그리고 다섯 번째가 미국, 여섯 번째가 파키스탄, 일곱 번째가 브라질, 자, 여덟 번째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홉 번째가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이 껴있습니다. 이 10개 국가 중에 브릭스와 오페크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이 탈달러를 진행시키려는 국가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성을 대변해 준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현재 상황의 브릭스 플러스에 지금 현재 가입은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브릭스 플러스에 가입되고 아세안 플러스 중에 GDP, GNP가 강력하게 성장하는 하나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 러시아의 미르라는 이 시스템을, 이 페이먼트 시스템을 아마 채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제 교역에 있어서 달러를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아마 포인트가 될 거고, 플랜 B가 이제 예전에 이제 좀 잘 맞췄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비트코인 강세장 7번째 달 시장 뭐 사이클은 시계처럼 정확하다. 뭐 과거 자료 상승장이 오면 3년 동안 지속됐어.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2023년이죠. 이분 언급대로라면 2023년, 2024년, 2025년 어느 시점까지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그냥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이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0% 믿지 마시고, 아, 과거에 이랬었구나, 이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하락이 한번 쭉 상승하다가 하락이 한번 크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상승, 하락이 크게 오고 3년 상승, 그러면 하락이 한번 왔죠. 그 얘기는 2023년, 2024년, 2025년 어느 시점까지라는 의미죠.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누가 알겠어요. 중간에 트리거 포인트가 작용을 하면 뭔가 부정적인 게 오고 그게 틀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 데이터는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헤드라인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명확성이 있거든요. 리플은 우리가 알기에 표면적으로 이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업이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홍콩 CBDC 통해 부동산 토큰화 사업에 나선다. 홍콩은 중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수용을 위해서 앞세운 포인트죠. 근데 어떻게 리플이 여기 개입을 해서 이거를 발행을 할까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분법을 대입해서 미국 편,
중국 편. 이거는 대중들이 미디어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어쩌면 이들은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 암묵적인 서로 간에 어떤 교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용인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색으로 이제 생각했고 어쨌건 XRP는 거시적인 그림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큰 운동장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에 관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미국을 필두로 해서 G7은 향후에 저성장 기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기상이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기 녹록치만은 않을 거다. 올해는 우리가 눈에 띄게 인플레이션 하락률을 보게 될 거고 상승장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힘든 구조로 G7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라인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강의 깊이가 1m 가까이로 가라앉았습니다. 여기 2m, 3m 막 이렇게 되다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 뭐랑 연결돼 있냐면 보세요. 뉴스에 이제 가뭄으로 라인강 수위 낮아져 물류 마비 위기. 물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건을 이동시키는 데는. 근데 유로존에서는 그죠? 라인강이 유로존 중심을 통과합니다. 근데 수위가 낮아지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건값의 코스트를 올립니다. 물류 비용이니까. 가뭄으로 라인강 수위 낮아져 물류 마비 위기. 이게 향후에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향후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지선 좌초 위험에 30에서 40%만 적재. 이러면 100%를 적재를 못하니까 코스트 자체가 올라가죠. 이것도 하나의 아마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전 생각해요. 유로존 전체적으로. 유로존의 대표적인 이제 선진국이 두 국가가 있죠. 양대 국가가. 하나는 프랑스이며 하나는 기존의 완성차 제조의 왕인 킹 오브 킹인 독일이죠. 근데 이들 국가가 이런 위기에 직면을 했다. 이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냥 프랑스는 표면상에 우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세느강에 뭐 그런 거 뭐 마카롱 가서 뭐 무슨 뭐 에펠탑 앞에서 뭐 사진 찍고 뭐 명품 뭐 쇼핑하고 막 이런 것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지금 현재 실정이고 이민자를 주축을 해서 시위가 있지만 사실상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머리 끝까지 아마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일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고 연금을 더 늦추고 연금 비용은 계속 더 지출을 해야 하는 현재 상황.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물류 비용이 올라가고 각종 코스트가 올라가는 현재 상황. 일본은 미국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금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현재 상황. 어쨌건 G7은 예전과 같이 끈끈하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와해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들 국가가 전반적으로 향후에 저성장 기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냥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냐 말도 안 된다. 선진국들이 왜 저성장 기조냐.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지. IMF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했기 때문에 유로 전체 커런시에서 유로화 비율을 낮췄고 엔화 비율을 낮췄고 파운드화 비율을 낮췄고 이렇게 제가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이거는 다 설계돼서 예견돼 있는 거고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맥킨지를 사기꾼 집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랑 그냥 우리가 업계에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컨설팅을 받으면 맥킨지나 몇몇 개 있어요. 세계 4대 회계 법인이 있고 세계 4대 그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4대를 가장 많이 뭐 세계 4대 은행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사실 기관 중에 하나예요. 맥킨지가 명성이 있는 데기 때문에 이 자료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빼낸 자료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를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대중은 항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뉴스로 눈으로 확인해야 그거를 믿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인도 시장에 관해서 여기 그 샤데움의 CEO면서 WRX 코인의 이제 CEO인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웹3 생태계가 인도는 가장 큰 웹3 생태계가 될 거야. 국가도 크고 인구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평균 연령도 가장 낮습니다. 그게 아마 이 가상자산 시장에 태동을 불러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이 국가도 탈달러화를 외치고 있으니까. 젊은 인구, 다수의 개발자, 새로운 기술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 신제품 출시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는 인도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경제가 계속 하향할 거다, 안 좋다 이렇게 막 단적으로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가봐야지 알아요. 가봐야지. 예. 가서 시장 가서 둘러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여기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실제로 여기 돈이 지금 딸려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앨런 머스크가 여기 기가팩토리를 건설한다고 이미 명확하게 구현을 했잖아요. 내수 시장이 있고 향후에 세계 제2의 세계 공장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판단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인도에 관해서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크립토 퀀트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트랜잭션 비율이 2016년 이래로 가장 최하로 떨어져 있어. 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액수가 높을 때는 트랜잭션도 비율이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하로 이제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은 그래도 지나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향후 장세 전망에 관해서 아서 헤이스는 2025년까지 상승이 올 거야라고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었고, 매트릭스 포트는 2024년까지 12만 5천 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2024년까지는 상승장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매트릭스 포트는 참고로 이제 제가 우지안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많이 관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심에 서 있는 기관입니다. 네, 매트릭스 포트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아서 헤이스는 비트맥스 CEO고 이제 그래도 인사이트가 높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해요. 그리고 미국의 재정 시스템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저성장이 올 거고 안 좋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돈을 풀면 무조건 그게 장땡이 아니라 돈을 풀면 풀수록 이 가지에 무게가 실려서 이 가지는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과격하게 빠르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현재 통화 시스템이 또 다른 디지털 달러나 뭔가 또 다른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전까지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자꾸 제가 이제 가져오는데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준금리 또 동결될 듯 2% 금리 차보다 경기 불안 초점.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도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7월 9일 날.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기타 등등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다가 동결을 해버렸죠. 오히려 동결을 해버려 있는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가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코비드가 끝나면서 인플레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한 종식이 다가오면 아마 인플레이션율은 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FED가 25일 날 금리 인상보다 동결의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줄 가능성이 높고 설상 0.25%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한 번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단기적인 측면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동결 구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장의 구간도 생각보다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인플레이션율이 영국도 유로존도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금리를 올려서 뭐 인플레를 잡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책을 필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구 12만 년 만에 가장 덥다. 시작 1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죠. 어떤 지역은 독일은 지금 라인강이 바닥을 보여서 바지선이 못 돌아다니기 좀 힘들다 이렇게 나오고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근데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시절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 코인 시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소 탄생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윤곽 곧 나와 이 XRP 소송의 명확성과 뭐 비트코인 ETF의 수용과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과 이런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7월 9일 날 이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고팍스죠. 그래서 이 고팍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코리아 뭐 만약에 오픈을 한다면 뭐 하반기 장세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 맞물려 있네요. XRP 소송이 중심에 서가지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